한 3, 4년까지는 우리나라는 ESS 시장에서 굉장히 큰 뭐라고 할까 EV 시장 못지않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 충분히. 왜 그러냐면은 중국산 배터리를 갖다가 중국이 아니라 생산 지역을 유럽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유럽에서 우리랑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조금 비싸기는 해요. 네. 중국산에 비해서. 근데 차이가 확 줄어들어요. 3원계 배터리를 기준으로 할 때. 그 LFP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LFP 배터리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LG에너지솔루션이 생산해내는 거랑 기존의 중국산 배터리랑은 품질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그쵸. 사실은. 에너지 밀도가 기존의 LFP 배터리보다도 한 20%가 높아요. 특히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배터리 셀이나 모듈만 생산하는 거에서 벗어나가지고 시스템 통합을 하고 있어요. SI. 미국 기업을 인수를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ESS의 설계, 그 다음에 설치, 운영,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까지 다 할 수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수익성도 극대화돼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테마픽 출발합니다. 원다영입니다. 오늘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차 전지 이야기를 좀 나눠 볼 텐데 이래저래 사실 올라오긴 올라왔잖아요. 근데 지지부진하다. 더 갈 거냐 말 거냐 이걸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한 가지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생각보다 좀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래서 진짜 턴어라운드 나오면서 가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 이만큼 쉬었으면은 갈 때 된 거니까 가는 거다 라고 분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요즘 2차 전지 전체적인 주가 흐름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좀 뭐 많이 올랐죠?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많이 슬금슬금 해가지고 뭐 주도 섹터는 아니었지만 주도 섹터라고 해봐야 뭐 하루 이틀 정도인데 네. 어쨌든 꾸준하게 올라온 거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이제 1분기 실적이 완전히 턴 어라운드 할 거라는 어떤 기대감들, 그 다음에 뭐 전고체 배터리를 비롯해서 ESS 시장의 어떤 확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뭐 로보틱스 분야에서의 어떤 배터리 분야의 확대, 이런 어떤 기대감들이 이제 어느 정도 묻어 있어서 천천히지만 하여튼 올라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요 며칠 좀 빠지고 있는 건 네. 사실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지난 한 2년 동안 배터리 주가가 형편없었잖아요. 사실은 뭐 엉망진창이지 않았습니까? 쉽지 않았죠. 거의 뭐 네. 폭락 수준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이제 뒤를 돌아보면서 실제로 기업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 따라오는지를 갖다가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몇 년 전에 그 반도체 업황에서 나타났던 현상과 비슷하거든요. 사실은 4만 전자, 5만 전자 할 때 이거 진짜 가는 거 맞아. 한쪽에서는 간다고 얘기를 분명히 하는데 네. 우려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팍 하고 올라가죠. 왜 그러냐면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 좋아지는 걸 이제 눈으로 느껴지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배터리 2차 전지 분야도 이제 1분기 실적보다는 2분기 실적이 분명히 나아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2분기 실적보다는 성장률이 사실은 3분기에 더 나아질 거고 4분기에 더 나아질 거고 네.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아질 거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뭐라고 할까요? 숫자로 좀 어느 정도 보이는 단계에서 이제 지금의 어떤 이런 어떤 깊은 조정? 생각에 따라서는 깊은 조정일 수도 있고 네. 또 생각에 따라서는 뭐 아름다운 조정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거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는 좀 움츠리는 단계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 사실 지금 이 조정을 두려워하시는 이유가 과거의 경험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22년, 23년 2차 전지가 간다 할 때 어떤 논리였었냐면 2030년에는 전기차가 몇 대가 될 거야. 그러면 전체 시장이 얼마가 될 거야 라는 기대감을 다 땡겼다가 생각보다 그게 아니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조정을 깊게 받았고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턴어라운드가 좀 되니까 이제 좀 가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실적을 믿고 가도 되냐? 이제 턴어라운드 시작인데 조금 더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중국과 미국 간에서의 패권 전쟁 안에서 우리가 그냥 수혜를 입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오른다라고만 설명해도 될까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 모든 성장 사람은 사실은 죽음의 궤곡이라는 걸 넘죠. 그 전에는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밸류를 받으면서 올라갑니다.
배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죽음의 계곡을 건너면서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이들 기업 중에서는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 거고 또 어떤 기업들은 그냥 뭐 과거에 그 배터리 2차 전지라는 말만 들어도 그것만 거기 옆에 묻힌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폭등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럼 너는 왜 자꾸 몇 년 전부터 자꾸 한국 배터리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좋은 말만 하느냐.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정책적인 어떤 요인들뿐만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뭐 북미 지역에서의 중국산 배터리의 완전한 배제, 거의 완전한 배제.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지금 그런 물결들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죠. 산업 가속화법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IRA법을 갖다 차용해서 만드는 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결론은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어떤 견제에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런 정책적 요건에 의해서만 성장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국 배터리가 성장을 더 이상 얼마나 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 뭐 그 한국의 반도체가 날아가는 이유가 정책적 요인도 어느 정도 있기는 있지만은 사실 그것 때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가 아니면은 사실은 다른 대체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왜 삼원계 배터리가 앞으로 지배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전기차 시장도 사실은 LFP가 어느 정도 뭐 중국산 LFP들이 저가 시장을 갖다가 장악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에너지 밀도에 한계가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LFP의 특성을 갖다가 이 에너지 밀도를 극복한다? 이건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면 물리적 특성, 화학적 특성을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잖아요. 근데 삼원기는 그 부분에 비해서는 일단은 굉장히 우수한 장점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동차 분야도 사실은 삼원계 배터리의 어떤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을 한다면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극복을 할 거냐. 고전압 미드니켈이라든지 LMR이라든지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거의 LFP 수준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가격대로 다운이 되면서 에너지 밀도는 삼원계 수준까지 올라가는 수준까지 간단 말입니다. 그럼 어떤 걸 쓸까요? 자동차 OEM들이. 당연히 가격도 뭐 비슷하고 품질이 좋다라고 하게 되면은 삼원계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발생할 피지컬 AI 시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에너지 밀도가 더 중요해지는 단계가 오는 거예요. 가령 지금 그 자율주행차 있지 않습니까? 네. FSD 차량 테슬라에 이것만 하더라도 전력을 한 10% 정도 더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 중대형 에어컨을 계속 켜놓고 달리는 거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FSD가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자율주행 기능이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전기는 더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삼원계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로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왜 그러면 용량을 작은 용량 자체를 달아야 되는 거니까 자동차는 스케이트보드라서 밑판에 넓게 부피에 그래도 큰 뭐라고 할까요? 그 제약이 없이 네. 어느 정도 LFP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갈 수는 있지만 네.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뭐 LFP 달아가지고 1시간 쓰고 또 충전하고 1시간 쓰고 또 충전하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UAM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고요. 에너지 밀도가 중요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네. 물론 ESS 시장에서 LFP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존재 이유? 이거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겠지, 현재까지는.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LMR이라든지 고전압 미드리킨에 나왔는데 이 안정성도 보장이 돼. 근데 에너지 밀도는 훨씬 이게 높아. 그럼 ESS에서 굳이 LFP를 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컨테이너 박스에 더 많은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같은 공간 안에 훨씬 더 많은 전기를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공간 제약을 받는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데서는 삼원계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한국 배터리가 반드시 정책적인 어떤 수혜 때문이 아니라 이런 미래의 산업, 이런 거에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럼 그 부분을 갖다 중국이 따라오면 어떻게 할 건데? 이미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수많은 특허들로 다 방어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중국이 LFP 배터리로 돌아선 이유 자체도 사실은 한국의 촘촘한 특허망을 어느 정도 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게 뭐 글쎄요,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된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앞으로의 산업 방향에 일치하는 배터리는 어느 배터리냐라고 할 때 저는 지금은 상당히 좀 어려운 고비를 지나가고 있는 거지만 한국 삼원계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의 방향성을 봤을 때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우리나라만큼 잘하는 나라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에너지 밀도가 높은 뭐 삼원계라든지 전고체 물론 잘합니다만 사실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ESS입니다. AI를 타고 ESS가 너무 중요해진 상황이고 실제로 ESS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오르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그겁니다. EV 캐즘은 풀리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EV 대 ESS 비교를 좀 해볼게요. 전체적인 시장 규모 면에서는 어떤지 성장성 면에서는 어떤지 EV 시장 대 ESS 정리해볼까요? 지금 전 세계 EV 시장은 북미를 제외하고는 다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신흥국은 오히려 선진국보다 더 빨리 성장을 하고 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거기는 중국산 전기차라든지 중국산 배터리가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선진 시장을 놓고 본다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3, 4월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한 40% 이상씩 막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시장 규모는 분명히 EV 시장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단기적, 중기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앞으로 한 3, 4년까지는 우리나라는 ESS 시장에서 굉장히 큰 뭐라고 할까, EV 시장 못지않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 충분히.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미국의 EV 시장 자체는 얼어붙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올 여름부터는 전 좀 바뀔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 근데 ESS 시장은 완전히 확 열려 있잖아요. 지금 AI 데이터 센터 붐을 비롯해서 사실은 뭐 언사이트 그 전력망 구축에도 이게 한 몫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시장에 기존에 그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배터리 업체들이 어디냐? 바로 중국 업체들이었거든요. 근데 중국 업체들을 갖다가 IRA, FEOC 규정에 의해서 그다음에 OBBA 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오빠법에 의해서 완전히 막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국 업체들이 ESS를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이거는 사실은 쇼티지예요. 네. 그러니까 LG 엔솔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ESS 비중이 전사 매출 중에서 한 47%를 차지한다라고 그래요. 그럼 이건 EV 그 부분을 갖다가 능가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소형 전동 공구, 소형 전지 부분이 있잖아요. 보통 네. 배터리 업체가 매출이 발생하는 건 한 세 가지로 보거든요. EV, 그다음에 ESS, 소형 전동 공구라든지 소형 전지. 근데 ESS 부분이 올해 말에 47%가 돼요. 금액으로 따지면 LG엔솔은 12.1조, ESS가, EV가 10조. 그러니까 엄청나게 커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2% 수준이었어요, ESS가. 근데 올해 말 어느 정도로 오냐면 30% 정도를 봐요, 전사 매출에서. 그러니까 뭐 ESS 부분이 엄청나게 성장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북미는 거의 쇼티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우리는 벌써 3년치 물감을 다 받아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로 그치느냐?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북미 시장 불붙고 있죠. 유럽 시장도 지금 막 불붙고 있어요. 유럽 시장은 왜 이렇게 불붙고 있냐? 거기는 재생에너지가 엄청나게 보급이 돼 있잖아요. 근데 전력망이 굉장히 노후화돼 있어요. 그 나라가. 네. 근데 사실은 전력망을 까는 것보다는 ESS를 놓고 분산형 그리드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가령 뭐 전라도 저쪽에서 생산된 전기를 용인까지 끌어올라고 하면 송전탑 엄청나게 생겨야 되고 토지 보상해야 되고 그 비용이 얼마예요. 이런 식의 이제 그 과거에 중앙으로 집중되는 어떤 전력망, 그걸 갖다가 그런 어떤 그리드망 자체를 지금의 어떤 그 세계적인 추세는 뭐냐면은 분산형으로 자꾸 바꾸는 거예요. 네. 온사이트로. 그러니까 니들이 이쪽 동네에서 쓰는 거는 니들이 그냥 송전망 연결 안 하고 재생에너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 ESS 연결하면은 송전망 길게 연결할 필요 없이 그 자체에서 전부 다 수요가 가능하잖아요. 낮에는 태양광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장을 했다가 밤에 이렇게 쓰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게 그래서 2030년까지 유럽 지역에서만 한 20% 정도 성장을 한다고 해요. 근데 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네. 폴란드 공장에서 LFP EV 배터리도 생산을 하지만 ESS 배터리도 지금 생산을 해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국 시장은 비교적 작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국회에서 영농 태양광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절대 농지에서도 태양광을 설치해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북쪽으로 접경 지역들 있잖아요. 군부대들 많고
그 군사시설 많은데 네. 여기도 지금 전부 다 태양광으로 다 바꾸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만 해도 추산을 하게 되면 연 한 10기가와트아워 정도의 태양광이 설치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요? 꼼꼼히 생각을 해보면 유럽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그 전기차가 폭발하는 거는 지금 이란 전쟁을 해서 그 가격이 휘발유 가격이 폭등을 했기 때문인 거고, ESS는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는 사실은 석유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됐잖아요. 화석연료에 네.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됐죠. 대안이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 전쟁이 일어나도 재생에너지로 그 전기를 생산해내면은 휘발유 값이 오르든 아니면은 뭐 어떤 변수가 생기든 공급이 제약받는 경우는 없잖아. 그렇죠. 천재지변에 의해 가지고 가령 거기에 뭐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물에 잠긴다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있을 수가 있는 네. 거지만은 이런 어이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피해 보는 일은 없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각국은 사실은 이 전력망을 재생에너지 플러스 ESS로 바꾸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에너지 독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은 ESS의 어떤 비중 자체는 적어도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EV 시장 못지않게 커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국에서 이제 EV 시장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해서 가고 유럽 시장 가고 그다음에 선진국 시장들 가고 그다음에 우리 LMR 배터리라든지 미드니켈 배터리가 나오면서 기타 실행국에서 중국산 배터리랑 경쟁할 수 있는 단계가 되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EV 시장이 크다고는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네. 뭐 사실 EV 시장에 대해서는 증권가에서도 정말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두 공감하는 것은 결국에는 ESS 부분일 것이고, ESS가 성장한다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중에 LG에너지솔루션이 나와서 이 부분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ESS 수주 잔고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합니다. 네. 사실 ESS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수주 받기가 되게 어려워졌었는데 수주가 늘어난다는 것은 어쨌든 의미가 있을 텐데,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 봐야 할 건 그건 것 같습니다. 그래, 중국 기업 못 쓰니까 지금 한국 거 쓰는 거잖아 라는 논리로만 보는 게 맞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렴한 건 중국 건데 규제 때문에 LG에서 걸 쓴다? 이걸 주가에 그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이게 그 LG엔솔의 그 25년 말 수주 잔고 한 140기가와트아워 정도 돼요. 이거 엄청난 거죠. 올해 LG엔솔이 캐파를 늘린다고 해봐야 60기가와트아워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 말 정도 되면은 수주 잔고가 올해 파는 걸 빼야 되는데도 네. 190기가와트아워 정도로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나느냐? 하나는 이제 정책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중국산 LFP 배터리가 장악을 했었으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유인 거고, 두 번째 이유는 사실은 그 중국산 배터리를 갖다가 미국 내에서 생산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자국 산업에 기여하는 바가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전부 다 미국에 있잖아요. 캐파 네. 자체가. 거기서 미국 사람들 고용하고 거기서 생산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가격 때문에 안 돼? 라고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또 중국산 배터리의 가격 자체가 왜 이렇게 낮으냐라고 할 때 이 부분에서도 이론의 여지가 있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그 얼마 전에 S&E 리서치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덤핑을 안 하면은 사실 그렇게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S&E 리서치에서 얼마 전에 그런 얘기했죠. 중국산 배터리를 갖다가 중국이 아니라 생산 지역을 유럽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유럽에서 우리랑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조금 비싸기는 해요. 네. 중국산에 비해서. 근데 차이가 확 줄어들어요. 삼형제 배터리를 기준으로 할 때. 그 LFP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불공정 무역 행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장을 파괴한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갖다가 언제까지 용인할 거냐는 얘기죠. 태양광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전 세계 시장에서 중국산이 독주를 했고,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공급 과잉을 해서 산업 정책이 그래요. 엄청난 캐파를 늘려서 공급 과잉 상태를 만들고, 자국 내에서 이제 그걸 다 소화를 못하니까 외국으로 덤핑 처리하면서 해서 시장을 장악하고, 이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글로벌 시장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장악하는 형태의 어떤 산업 정책을 기존까지 써왔단 말입니다. 근데 기존의 이제 세계 무역 질서 하에서는 WTO 제도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뭐 특별히 제재를 하지 않았죠.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알고 있고 유럽도 알고 있고 우리도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싸다고 해서 그걸 갖다 용인해야 되느냐 하는, 글쎄요, 그걸 윤리적 차원까지 끌고 간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첫 번째 그런 이유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LFP 배터리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LG 솔루션이 생산하는 거랑 기존의 중국산 배터리랑은 품질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그쵸. 사실은 LFP 배터리가 새로 만드는 게 거기서 이제 롱셀, LFP 롱셀 기반의 이걸 만드는 건데 에너지 밀도가 기존의 LFP 배터리보다도 한 20%가 높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공간의 제약에서 비교적 좀 자유로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그 훨씬 중국산 배터리보다 나은 거고, 특히 LG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배터리 셀이나 모듈만 생산하는 거에서 벗어나가지고 시스템 통합을 하고 있어요. SI, LG 에너지 솔루션 머텍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2년부터인가 미국 기업을 인수를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ESS의 설계, 그 다음에 설치, 운영,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까지 다 할 수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수익성도 극대화돼요. 이게 배터리 셀과 모듈만 만들 때는 킬로와트아워당 한 $100 정도라고 하게 되면은 시스템 통합을 전부 다 하게 되면 $140까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우리나라의 그 가격 경쟁력 때문에 우리가 밀려났다라는 건 사실이지만, 그 가격 경쟁력을 갖다가 그게 사실은 순수하게 어떤 기업 간의 경쟁에 의해서 얻어진 거냐, 아니면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덤핑 처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얻은 이득이냐라는 문제를 따져야 되는 거고, 정당성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실은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이유는 왜 중국산 배터리를 그렇게 악착같이 만드냐 할 때는 사실은 이게 안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안보적인 측면에서. 배터리는 폭탄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배터리가 들어가는 데가 다 어디예요? AI 데이터 센터. 그죠? 이거 불나거나 폭발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 다음에 군사기지. 그 다음에 전력망에 붙잖아. 전력망에서 이게 만약에 안 된다 해봐요. 이거 잘못하면 블랙아웃까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외부에서 이걸 통제 가능하다? 할 때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각건 다 마찬가지 개념을 나중에, 지금 유럽에서 인버터 막는다고 하잖아요. 태양광 인버터 중국산. 왜 막겠어요? 그러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복합적인 이유들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걸 단순하게 일부 애널들은 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미국의 어떤 중국을 갖다가 견제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한국산 배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 우연히 얻어 걸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맥락을 따져보면 그렇게만 볼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가격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국에서 뭐 이번에 전인대도 했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런 저가 경제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탄산 리튬이 더 오르고 이제는 중국 내에서도 너무 저렴한 배터리로만 가지 않는다라는 점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ESS가 선택을 받을 기회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셋업체 한 가지 더 볼까요? 삼성 SDI입니다. SDI는 조금 또 달라요. EV 쪽에서의 수주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벤츠에서 아니 조단위야? 이렇게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근데 벤츠 EV도 중요하긴 한데 이게 조단위라는 것에 많이 집중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 규모를 보는 게 맞나요? 어떻게 보세요? 규모도 중요하고 사실은 그 벤츠, 그러니까 삼성의 SDI는 BMW 향으로 굉장히 지금도 뭐 제일 큰 어떤 고객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벤츠에서 이게 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벤츠가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 브랜드지만은 중국 자본이 어느 정도 묻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산 배터리를 의외로 많이 써요. 벤츠 자동차의 한 70% 정도는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CATL이라든지 우리 청라에서 불렀던 파라시스 같은 이런 배터리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벤츠 입장에서는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사실은 놓여 있으니까 우리나라 업체를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하게 되면은 에너지 밀도는 높고 뭐 고출력에 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BMW용으로 기존의 P6, 그러니까 하이니켈 배터리를 갖다가 공급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뭐 충분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니까. 자신들도 이제 그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그런 배터리를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벤츠는 사실은 LG 에너지솔루션의 그 엄청난 물량의 46파이 원통형 배터리를 갖다가 다 발주를 넣은 상태예요. 이미 수주 잔고가 엄청나요. 그것도. 네. 근데 이 삼성의 SDI가 이번에 벤츠한테 공급하는 건 각형 배터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폼팩터를 갖다가 각사들이 좀 다양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BMW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SDI한테 각형 배터리를 주로 써왔지만 얼마 전에 LG 에너지솔루션한테 46파이 배터리 공급해달라고 했잖아요. 네. LFP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왜 이런 식으로 유럽의 주요 OEM들이 한국한테 어떻게 보게 되면 수주를 밀어주느냐. 그게 바로 산업 가속화법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내년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본격적으로. 근데 우리들이 지금 이 삼성 SDI가 공급하는 거, 그 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이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하는 거 자체가 대부분 시초가 28년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법의 영향을 갖다 무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유럽의 주요 OEM들 같은 경우에는 유럽 영내 생산이 먼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EU와 그 FDA를 체결한 국가여야 네. 되는 거고, 이런 요건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사실 한국산 배터리를 갖다가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예. 뭐 공급처 다변화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거를 중국 업체에서 할 수는 없고 IAEA도 들어오니까 이거 어디를 해야 되냐 했을 때 우리나라가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삼성 SDI가 벤츠와의 수주를 계약 성공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삼성 SDI 이야기하면서는 전고체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전고체에 있어서는 가장 빠르게 나서고 있는 것이 바로 삼성 SDI이기 때문인데 생각보다 양산이 그렇게 늦지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그걸 늦춘다는 얘기가 한 번도 들려오질 않잖아요. 내년 양산인데 네. 내년에 상업 생산을 본격적으로 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잘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쯤은 공시를 보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띄워야 뭔가 되거든요. 시그널이 네, 있어야죠. 먼저 시그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그널이 없다는 것 자체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BMW라든지 기타 그 하이엔드급 그 자동차 OEM들한테 이 실차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시샘플까지는 다 벌써 끝났고요. 그러니까 보통 실차 테스트라는 게 배터리가 개발이 되면은 실차 테스트 하는 데만 적어도 1년 걸려요. 아, 그래요? 그럼 당연히 뭘 믿고서 바로 달겠어. 양산을 하겠어. 그러니까 이걸 달아서 진짜로 에너지 밀도는 나오는지 안정성은 있는지 등등등을 테스트하는 기간이 사실은 어느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미루겠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는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의 타임라인에 이상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얘기 자체는 뭐냐면 삼성의 SDI의 배터리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들, 가령 뭐 전고체용 양극재라든지 전고체용 전해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그 스케줄에 맞춰서 이상 없이 뭐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예.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꼭 삼성 SDI가 아니더라도 전고체가 뭔가 출하가 된다, 진짜 된다 했을 때 2차전지 관련주들 리레이팅 그때 될까요? 아니면 지금 어느 정도 전고체 관련된 모멘텀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세요? 어느 정도 거기에 관련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다 반영이 된 건 아니고요. 네. 주로 이제 뭐 그 황산 리튬을 만드는 그렇죠. 회사라든지 황화물계. 황화물계 황산 리튬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삼성이 추진하고 있는 무음극재에 관련된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뭐 올라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수혜를 입었다라고 봐야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사실은 전고체용 양극재, 그 다음에 그 전고체용 전해 질이 될 거예요. 이 두 개에 관련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나오게 되면 이제 수주 공시가 뜰 거 아니겠습니까? 가령 뭐 우리가 양극재, 전고체용 양극재는 어느 회사랑 해서 수주를 받았다라는 내용들이 뜨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탄력성을 보이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이제 셀업체 정리를 좀 해봤고 소재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2차전지가 처음에 꿈틀꿈틀하기 시작했던 시초는 탄산 리튬 가격이 올라가네 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근데 최근에 UBS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탄산 리튬 가격이 이전이랑은 다르다. 계속해서 좀 오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탄산 리튬 가격이 사실 근데 요즘 계속 올라갔잖아요. 꽤 많이 올라왔는데 네. 더 오를 거라고 보세요?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저가였을 때가 한 8.5달러였어요 킬로그램당. 네. 근데 지금 25달러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비하면 3배 이상 올라간 거죠. 꿈틀꿈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네. 왜 올라가고 있느냐? 기본적으로는 뭐든지 지금 공급 과잉을 만드는 나라는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이제 공급 개혁 정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쓸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죠. 태양광 시장을 중국이 다 장악을 했지만 네. 그 중에 건강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을 현재도 하고 있고 1위부터 3위까지 기업들도 재무 제표를 보게 되면 엉망진창이에요. 이게 왜 그러느냐? 결국은 중국의 보조금에 기대서 엄청나게 캐파를 키우고, 그러니까 중국이 그 태양광의 어떤 캐파 자체가 전 세계에 필요한 거에 지금 2배예요. 이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어떻게 보게 되면 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배터리에서는 다시 반복을 안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공급 과잉 상태라는 걸 갖다가 자신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공급 개혁 정책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하단에 그 리튬을 생산하는 어떤 광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자체부터 좀 단속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춘성에 모여 있는 그 기존의 그 리튬을 생산하던 광산들의 제허가 자체를 갖다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안 해주고 있는 거고요. CATL이 제일 큰 광산을 갖고 있는데 전샤오 광장 그 광산도 원래는 뭐 올해 초에 연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강간무소식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원래 그 리튬 정광을 그 중국은 이제 짐바브웨라든지 아프리카에서 많이 수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이 눈을 뜬 거죠. 이것이 돌덩이만 했더니 싸게 가져가서 지들이 돈 다 남겨 먹네? 그러니까 그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광 네. 수출을. 정제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아프리카에 공장을 조사해라.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리튬 정광을 구하는 것도 중국의 그 탄산 리튬 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죠. 공급단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수요는 급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ESS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을 하고 있잖아요. ESS 배터리에는 EV 배터리에 비해서 리튬을 한 20%를 더 써요. 네. 이게 지금 엄청나게 폭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이렇게 굉장히 늘어나는데 공급은 제약적인 상황이니까 탄산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고요. 그렇게 올라가니까 5, 6월 달에는 쇼티가 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중국의 그 탄산 리튬 업체들이 갖고 있는 그 뭐라고 할까요? 재고 그 일수로 놓고 보면 25일치래요. 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평균은 한 60일치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5월, 6월 달에는 거의 쇼티지 상태가 날 거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소재 관련된 종목들을 좀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일단 리튬 이야기 나오고 있고 아르헨티나 염호 산업 이 부분을 제일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투자 포인트인가요? 그게 그 포스코 홀딩스의 한쪽 날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기존의 철강 같은 경우에는 캐시카우 역할을 한다면은 오른쪽 날개가 바로 이 리튬 사업이거든요. 그 얼마 전에 리포트가 하나 나왔죠. 네. 그 포스코 홀딩스의 리튬 사업 가치가 한 8조 2천억 원 정도다. 그거는 뭐 그 분석 툴을 본다라고 하기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기존의 알버마리라든지 이런 쪽에 이걸 놓고 보게 되면 1만 톤당 약 그 밸류를 8,800억 원 정도를 쳐주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가 올해 구축하는 캐파가 어느 정도 되면 9.3만 톤이에요. 그러니까 8,800억 곱하기 9 하면은 대충 한 8조 2천억, 8조 3천억 정도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 정도 밸류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9.3만 톤 풀캐파를 돌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열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올 3월부터는 흑자로 돌아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계속 캐파 증설하지, 그 다음에 램프업하지, 가동률은 낮지, 그러니까 이쪽에 계속 돈만 쏟아 부었는데 네. 이 부분이 이제 돈이 되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의 가치는 엄청난 거예요. 왜 그러느냐? 포스코 홀딩스의 그 킬로그램당 원가를 제가 좀 보면은 염호는 굉장히 싸요. 킬로그램당 4달러, 5달러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호주 정광을 공급받아가지고 하는 리튬 이 부분은 좀 원가가 높죠. 그래서 한 12달러, 13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두 개를 통합하게 되면 한 10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리튬 가격이 얼마예요? 킬로그램당 25달러잖아요.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영업이익은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 비즈니스 자체가. 네. 그래서 지금 알버말이라든지 이런 회사의 주가가 날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철강 사업만 봐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씩 거기에 그 리튬 사업에 그 밸류 자체가 거기에 조금씩 붙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가야 될 길이 굉장히 이 부분은 굉장히 폭발적인 어떤 성장 단계를 갈 수밖에 없다. 특히 포스코홀딩스는 리튬을 직접 만들기도 하지만은 그 리튬 강산에 호주의 그 리튬 강산에 지분 투자한 것들도 있잖아요. 있어요. 그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은 리튬 전광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거기에서 지분법으로 얻어들이는 이익도 만만치 않을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포스코 같은 경우는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또 계열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소재단에서 어느 정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포스코 퓨처엠 베트남에서 첫 해외 인조 흑연 음극재 공장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일단 이렇게 포스코 퓨처엠의 위치는 사실은 중국의 그 음극재 회사들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천연 흑연이든 인조 흑연이든 음극재 회사들을 제외하고는 서구 진영의 회사 중에 그 캐파가 제일 커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포스코 퓨처엠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그것도 IRA FEOC 규정에 의해서 중국산 음극재를 쓰면은 AMPC라든지 뭐 이런 배터리를 만들 때 그 수령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어떤 입지가 강화될 수밖에는 사실 없는 거고요. 사실 인조흑연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어떤 상황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철강을 만들 때 코크스가 나오잖아요. 코크스를 가공해서 만드는 거거든. 이게 인조흑연이라는 게. 근데 이게 딱 하나 인조흑연이 천연흑연 음극재에 비해서 비싸요. 장점은 있어요. 가령 충전 속도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수명도 늘어나요. 이런 장점은 분명히 있는데 가격이 비싸단 말입니다. 왜 비싸느냐?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크스를 구워야 돼요. 이 진짜로 그 순도를 높이게 막 굽는 과정에서 엄청난 오븐에 넣고 구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3000도 이상에서 구워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전기료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경쟁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중국이라든지 그렇죠.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베트남으로 가는 거예요. 베트남의 이 그 타이 응엔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전기비가 싸잖아요. 전력비가. 인건비도 싸죠. 그러니까 이쪽에 물리비도 압도적으로 저렴하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중 공방을 완성하는 측면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거고 전기료 때문에 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사실은 베트남 시장이 전기차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이 신국 중에서는 거의 탑 클래스에 들 정도로 이 전기차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베트남 자체 전기차 회사도 있어요. 빈페스트라고. 그러니까 거의 뭐 그 시장 자체를 갖다가 그러니까 국적 회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회사가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도 배터리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음극재 만들면은 이제 그럴 측면에서 굉장히 큰 어떤 포스코 퓨처의 입장에서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베트남으로 공장을 짓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네. 네, 다음으로는 에코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도 이제 새로운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캐나다 쪽에서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는 리튬 메탈 음극재 개발 지원금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열심히 하네요, 에코프로도. 왜 그러냐면은 이게 사실은 리튬 메탈 음극재라고 그러면은 음극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천연 흑연이든 아니면 인조 흑연이든 아니면 거기다 실리콘을 많이 집어넣든 이게 들어가줘야 되잖아요. 왜 들어가야 되냐면 리튬 이온을 방전할 때 여기서 잡아두기 저장하기 위해서 이걸 넣는 거예요. 음극재 네. 역할이. 근데 이 부분을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간이 널널해지겠죠. 공간이 그만큼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에너지 밀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활물질을 더 넣을 수 있으니까. 근데 리튬 메탈 음극재의 단점이라는 건 뭐냐면은 리튬 방막이에요. 말 그대로 음극재 역할을 하는 게. 그럼 리튬 이온이 이제 방전을 하게 되면 여기 와서 붙어요. 네. 이게 붙고 그다음에 충전을 하게 되면 떨어져 나가지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완전히 다 나가지는 않고 여기에 조금조금 쌓이면서 덴트라이트 현상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런 얘기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나뭇잎 모양처럼 불규칙한 리튬 층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기술적으로 극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진짜 꿈의 음극재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럼 기존의 그 천연 흑연이라든지 인조 흑연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 10배 정도 높일 수 있어요. 엄청난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캐나다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룹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그
전고체용 양극재, 그 다음에 전고체용 고체 전해질은 다 이미 된 줄을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미 파일럿 라인을 가동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음극재예요. 리튬 메탈 음극재. 이 부분만 하게 되면 전고체 시장에 소재들은 다 완성. 공급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왜 캐나다일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캐나다는 이제 북미 시장에 직접 들어가 있으니까 완전히 그 탈중국 공급망을 완성시킬 수가 있는 거고, 같이 하는 회사가 어디냐? 이게 하이드로 퀘벡이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리튬을 갖다가 그 생산을 해내고 리튬을 정제하고 리튬 포일을 만들고 방막 형태로 이 부분까지 하겠다고 하는 회사가 하이드로 퀘벡이라는 회사인데, 여러분들이 이름에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하이드로 수력 발전소예요. 수력 발전소. 이거 하니까 뭐예요? 전기세가 살 거 아니겠어. 이것도 전기료가 엄청 들어요. 그래서 캐나다 하이드로 퀘벡이랑 손을 잡고 하는 거고, 캐나다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거죠. 자신들의 어떤 제조업 공급망 자체를 갖다 캐나다로 유치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연구 개발비로 한 65억인가 준 줄 알고 있어요. 네. 네,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소재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사실 2026년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유럽에서는 IAA 산업 가속화법 도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국내 2차 전지 관련 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우리 지금 2차 전지 업체한테 가장 큰 시장은 결국은 북미하고 유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선진국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미 같은 경우에는 ESS는 걱정이 없어요. 캐파를 늘리면 늘릴수록 지금 쇼티지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는 EV 시장이 깨어나야 되는데 이게 안 깨어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거는 뭐냐면은 올 7월 달부터 캘리포니아에서 그 보조금 지급을 개시를 합니다. 이미 예산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7월 1일에 이제 확정이 돼서 7월 1일부터 편성이 돼서 이게 풀리거든요. 그럼 캘리포니아주를 추종하는 다른 12개 주들 같은 경우는 따라오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 공화당이 그 선거에서 11월 중간 선거에서 패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실 기존의 마가 지정은 한사코 화석연료를 옹호했다가 지금은 태양광을 옹호하는 쪽으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인식의 변화가 조금씩 생기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캘리포니아 주에서 본격적으로 만약에 그 지금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소비자들이 그 충분히 접근 가능한 중저가 전기차들이 많이 나오는, 가령 도요타도 지금 많이 시도를 하고 있고요. 가령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아이오닉 3라든지 아니면 EV2를 북미 시장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올 여름부터는 북미 지역의 EV 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어떻게 보게 되면 갸우할 수가 있다. 네. 이미 휘발유 가격이 워낙 올라갔기 때문에 전국 평균이 뭐 갤런당 4.5달러라고 하잖아요. 캘리포니아는 6달러를 넘어요, 갤런당. 그러니까 거기 이제 몸서리 쳐지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하이브리드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전기차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요. 보조금을 안 주기 때문에. 근데 중저가 SUV들이 아니라 중저가용이 이 미국 시장에 많이 들어가줘야 돼요, 라인으로. 그렇게 되면은 7월 달부터는 좀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유럽은 IAA 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 부분의 핵심 요지는 그거예요. 그 전기차라든지 그 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차의 65%를 유럽 영내에서 만들어라 이거예요. 생산된 거를 써라 이거예요. 네. 핵심 요지가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지만, 그러면은 이게 왜 한국 배터리한테 득이 되느냐? 우리는 이미 다 거기서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삼성의 SDI는 2018년부터 가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SK온이 22년도인가 20년도인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네. 그때부터 가동을 해서 다 지금 유럽 내부의 공장을 다 갖고 있단 말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거기서 양극재 생산 라인을 5월 달부터 가동을 하고 있는 거. 중국 업체들은 아직 이제 막 들어오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 유럽 시장을 갖다가 장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그 유럽의 OEM들이 우리나라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삼성의 SDI한테 계속해서 수주를 넣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
주가적인 측면입니다.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셀 대 소재 어디에 손을 들어주실까요? 지금 탄산 리튬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네. 소재 업체의 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판가가 이 그 리튬 가격이랑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거는 굉장히 좋은 사인이 될 수밖에는 사실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ESS 시장이라든지 EV 시장 자체가 북미 시장만 빼고는 다 성장을 하고 있는 단가이기 때문에 출하량, 그러니까 Q의 측면에서도 앞으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좀 뭐라고 할까 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전지 투자자분들께서 그래도 체크할 것들은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사실 2차전지 관련주들에게는 그렇게 우호적인 환경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체크 포인트들 꼭 챙겨야 할 것들 뭐가 있을까요? 글쎄 뭐 여러분들은 주식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 가령 뭐 그 전문가 분들 같은 경우는 매크로 변수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게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네. 있어요. 뭐 연준이 뭐 오늘 금리를 갖다가 어떻게 할 한다. 거냐, 네. 아니면 뭐 중동발 뭐 전쟁 이슈는 어떻게 될 거냐, 아니면 삼성전자 파업 이슈는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우리가 지난 변동성에서 봤던 것처럼 매크로 변수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좀 시계를 좀 늘리면은 네. 주가는 항상 실적과 성장성이 비례해서 따라오더라.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전해줄 특별한 말은 없어요. 그래서 매크로 변수에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는 매크로 변수에 좀 무심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그걸 갖다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반드시 챙겨야 될 거 뭐냐 2차 전지에서. 그렇다면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적 혜자는 과연 어느 정도 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거 충분한 거고요. 그 다음에 현지 생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현재 생산 능력을 캐파를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 탈중국 공급망을 어느 정도 완성했느냐. 세 번째 이슈가 캐파는 충분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억눌려 있던 캐즘 때문에 억눌려 있던 것들이 폭발하기 시작하면은 그때 승자는 누가 되느냐. 캐파를 많이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삼성전자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때 가동률이 뭐 이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에 가동률이 얼마밖에 안 된다 이런 어떤 문구들이 신문지상을 갖다가 엄청나게 뭐 장식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돌아서니까 업황이 돌아서니까 어떻게 돼요? 일순간에 바뀌어 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프라이스가 올라가는데 캐파가 못 따라가면 사실 그걸 못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캐파, 현지 생산 능력, 기술적인 혜자가 있는지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네. 뭐냐면 캐파를 늘리려고 그러면 손을 벌릴 수밖에 없어. 네. 돈을 빌리거나 그렇죠. 아니면 유상증자를 하거나 그럼 그런 이슈들 때문에 또 주가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지금은 지금은 재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엄청난 캐파를 투자를 해왔었으니까. 근데 이게 업황이 돌아가면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급락인데 단순히 그 급락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무엇을 하는지 진짜 캐파를 늘려서 생산량 자체가 늘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해주실 말씀 없고 진짜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사실은 요즘 좀 주가가 약간은 힘을 쓰지 못해서 답답하실 거거든요.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가라는 거는 이익과 그러니까 실적과 성장성의 함수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 이익이 많이 나도 성장성이 이거 뭐 별일 없어. 이러면 네. 주가 또 안 가요. 그쵸. 생각보다. 근데 이 두 개가 잘 조합이 된 분야를 갖다가 유심히 봐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언젠가는 주가는 반드시 그리 수렴을 한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수많은 노이즈들이 있죠. 어떤 때는 굉장히 좋은 리포트들이 나오다가 어떤 때는 뭐 굉장히 안 좋은 리포트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과연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한테 무슨 희망이 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결국은 각자가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하는 얘기도 사실은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저는 한국 배터리 이 산업에 대한 어떤 미래를 확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편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저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 얘기를 경청을 하되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걸 갖다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조그만 잔물결에 그렇게 흔들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예. 네,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픽 오늘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